동화로 세계 일주 벌써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노르웨이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또 노르웨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같이 여행해 볼까요?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 One, two, three, four. 뱃소리가 울릴 때 겁이나 심장이 멈춰 놀라는 요즘 혼자 지내고 싶고 혼자 있기 싫고 나도 날 모르겠어. 도대체 나의 행복은 어딨나요? 그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어. 꺼진 폰 화면 속에 비친 내 모습 보며 말할래. 오늘 집에 가는 길은 내게 수고했다고. 마냥 쉽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숨 막히는 세상 속에 작은 것 하나에 잠깐 웃었다고.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네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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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감싸준 포근한 이불. 이 사소한 따뜻함에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잠들게. 내일 아침에 울리는 시끄러운 알람이 어제보단 조금만이라도 늦지 않기를. 숨 막히는 세상 속에 이 모든 게 날아서 참 좋을 거야.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내일이라도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 자, 여러분, 청춘 찬가 세븐틴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에는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참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또 제 주변에 세븐틴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이 노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노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노르웨이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려나요? 주변에서 여행 갔다고 하면은 요즘 아무래도 유럽으로 여행 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유럽으로 여행 갔다고 하면은 영국이나 프랑스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지 노르웨이라는 이름을 많이들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노르웨이 여행을 갑니다. 왜일까요? 노르웨이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나라거든요. 고대부터 풍부한 구전 전통의 신화, 전설, 민간신앙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또 험준한 산악 지형인데다가 또 깊은 겨울, 한마디로 고립된 마을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야겠죠? 구전 문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바이킹 사회에는 아무래도 스킬드, 시인이 이야기꾼이자 역사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어떤 전설 같은 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종교가 이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면서 많은 신화와 전설이 정리가 되었고요. 19세기 낭만주의로 인해서 민족주의와 함께 동화와 설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정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통적으로 트롤, 후엘드레, 드라우드 같은 자연 속 존재들을 믿었다고 하고요. 요정이나 트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산과 강, 숲, 바람의 힘을 형상화한 존재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 현대에서는 실제로 믿진 않지만 문화와 문학에서 풍부한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런 동화 속 존재들을 좀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신화는 어떨까요? 신화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노르웨이의 신화는 북유럽 신화의 핵심을 가지고 차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유럽 신화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트론이라뇨. 우리가 번개의 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신이 있죠. 토르가 아무래도 어벤져스에 나오면서 북유럽 신화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세계수 이그드라실 9개로 구성된 세계, 운명과 죽음이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게 북유럽 신화인데요. 이 북유럽 신화가 영향을 줬지만 중요한 점은 노르웨이에는 공식적인 건국 신화는 없습니다. 건국 신화는 없고요. 그냥 헤임스크링글라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초기 노르웨이 왕들의 신화적 영웅으로 서술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거나 왕들의 신이었던 오딘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를 한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국 신화라든가 고유의 신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딘, 토르, 프레이야, 로키, 발드르, 이런 신들이 노르웨이에서도 존재를 차용을 해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종교적으로서 우리가 신화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르웨이는 옛날에는 노르드 이교를 믿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오딘, 토르, 프레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북유럽 신화예요. 북유럽 신화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다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후에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을 하기 시작하며 모든 것들에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들은 악마화 또는 전설 속 존재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신화가 억압되기보다는 민속 이야기로서 좀 축소가 되었고 기독적인 이야기, 벌과 보상 구조가 이야기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화를 살펴봐도 노르웨이의 민속 동화, 아무래도 노르웨이는 전집처럼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참 많은데 그 동화들을 보게 되면 트롤, 요정, 거인, 마법사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 주인공은 똑똑해야겠죠. 이 똑똑한 주인공이 힘센 적을 꺾기도 하고 자연물과 대화도 하고 동물과도 협력을 하며 유쾌하고 풍자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동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화도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립이 된 그런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설화가 지역마다 좀 다양하지만 또 아무래도 도덕적인 또는 경고 메시지를 포함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형이나 자연현상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 특정 마을 전승이나 사건과 연결되어 현지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노르웨이를 여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르웨이 이야기 속에는 자주 등장하는 인물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막내 아스켈라덴인데요. 약간 재 속의 소년처럼 게으른 막내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그런 인물들 말이죠. 그래서 형들이 좀 무식하고 허세가 심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그에 비해서 자꾸 쓸모없어 보이는, 하지만 형들은 결국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내의 차례가 왔을 때 겸손하고 지혜가 있어 마법적 해결책을 찾아서 성공을 한다, 이겨낸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트롤이 또 자주 등장합니다. 거대한 산속 괴물 또는 어리석은 거인 뭐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한데 힘이 세고 잔인하지만 지혜는 부족한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해치려 하지만 종종 속임수에 스스로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트롤도 있습니다. 햇빛을 맞으면 돌이 된다. 아니면 눈이 하나다. 또는 다리 밑에 산속에 산다. 뭐 이런 거. 이런 트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트롤이 적대자인과 동시에 자연의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존재로 계속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이 또 주인공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점은 감춰진 정체의 여성이라는 겁니다. 후엘드레라는 건데 아름답지만 위험한 숲의 요정처럼 또는 인간 여성처럼 아름다운데 또 뒤를 보면은 뭔가 고양이 꼬리처럼 또는 소꼬리 또는 나무 몸통을 가진 뭔가 남성을 유혹해서 숲으로 이끌어 나가거나 아니면 또 조력자의 역할로서 등장하는 그런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현자 또는 마법을 아는 노인, 마치 멀린과 같이 주인공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약간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의 경계자로 보통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왕과 왕비 공주는 당연하겠죠? 또 교활한 동물, 여우나 곰, 늑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농부와 민중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는데 무조건 고난을 겪고 평범한 존재지만 그 안에 공감을 받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지혜, 어떤 사건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상들이 노르웨이의 이야기 속에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노르웨이가 이 인물들이 뭐 생존의 지혜, 또 험준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또 이들을 어떻게 경외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노르웨이의 어떤 인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평범하지만 지혜롭고 조용한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에 그런 인물들이 주인공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바로 동화로 넘어가 볼 건데 동화를 봤을 때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노르웨이가 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영향을 준 나라도 있고요. 노르웨이가 독일과 영국에서 어떤 북유럽 신화와 전설이 전래되면서 영미문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게 있고요. 또 톨킨의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노르딕 신화의 구조나 이름, 존재가 다수 차용이 됐거든요. 또 마블 코믹스에서 토르, 오딘, 로키 등 신화 캐릭터가 대중화가 됐잖아요. 이런 영향을 노르웨이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노르웨이에게 영향을 준 나라인 아이슬란드나 덴마크, 스웨덴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나올 동화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은 좀 어디서도 본 것 같다,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동화로 넘어가 볼게요. 영원을 꿈꾸던 널 떠나보내고 슬퍼하던 날까지도 떠나보낸 날 오늘은 나에게 남아있는 건 피하지 못해 자라난 묻어난 뿐이야. 그곳에 나는 얼마만큼 울었는지 이곳에 나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회로 가득 채운 유리잔만 내려다 보네. 뭐가 그리 셈이 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 걸. 그럼에도
마귀를 물리친 스베인. 너무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그는 언제나 이렇게 한숨을 쉬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난을 끝내주겠소.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당신이 맨 처음 받게 되는 선물을 내게 주시오. 가난한 사람은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낯선 남자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누가 내게 선물을 주기나 하겠어? 당장 오늘 먹을 끼니거리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낯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난한 사람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말한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 아이였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선물을 얻었으니 그걸 내게 넘겨줘야지. 가난한 사람은 그 남자의 말에 벌컥 화를 냈습니다. 뭐? 아이를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선물을 받게 되면 주겠다고 했지. 내 아들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남자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마귀였습니다. 아이를 뺏기 위해 변장을 하고 나타났던 것이죠. 나와 한 약속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 이 아이는 반드시 내가 데려갈 거야. 대신 너에게 좋은 집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대주겠다.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이미 약속은 한 거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지. 그럼 그때 보자고. 마귀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선 마귀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것만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난한 사람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집도 좋은 집으로 옮겼고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스베인이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스베인은 똑똑하고 잘생긴 사내로 자라났습니다. 저 얼굴 좀 봐. 어쩜 저렇게 깎은 듯이 잘생겼을까? 게다가 스베인은 무서워하는 게 없다고. 정말 용감한 아이야. 마을 사람들은 스베인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마귀가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베인이 18번째 생일을 맞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 스베인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스베인의 아버지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마귀가 나타나 스베인을 데려가겠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스베인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신부님을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그간 이를 들은 신부님은 그날 밤에 스베인을 성당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스베인은 성당으로 갔습니다. 신부님은 스베인을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스베인,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서는 안 된다. 넌 용감한 아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않겠지? 내가 한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된단다. 스베인은 조금 긴장한 얼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밤 아마 누군가가 와서 널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럼 이 성경책을 주면서 들어달라고 해라. 성경책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알겠지? 날이 밝는 대로 내가 다시 오마. 신부님은 이렇게 말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베인은 고요하고 어두운 성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성당 안은 너무 조용해서 스베인이 자기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성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게 스베인, 신부님이 자네를 데려오라시네. 깜빡 잊은 말씀 있으시네. 사내는 몹시 서두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저 대신 이 성경책을 좀 들고 가시겠어요? 스베인은 신부님이 일러준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책은 왜 가져가나? 그냥 거기다 두고 오게. 사내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성경책을 받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성경책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나 원참 이 녀석 아주 고집불통이로군. 사내는 마침내 졌다는 듯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천사처럼 예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신부님이 보내서 왔어요.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스베인, 저하고 함께 가요. 그러나 스베인은 신부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마 신부님께서 성경책도 가져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저 대신 이 성경책 좀 들고 가주시겠어요? 스베인은 소녀에게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성경책이야. 신부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는걸요. 그건 그냥 두고 가요. 안 돼요. 꼭 이 성경책을 가져가야 해요. 스베인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들고 가세요. 신부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따라오시기 바래요. 아름다운 소녀는 스베인을 계속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스베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마침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멍청이, 따라오든 말든 너 맘대로 해. 소녀가 나간 뒤 이번에는 신부님이 직접 스베인을 찾아왔습니다. 자, 모든 게 끝났다 스베인. 너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거야. 이제 날 따라오너라. 그런데 스베인은 신부님의 말투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님, 시험이 모두 끝났다니 정말 다행이로군요. 그럼 신부님께서 이 성경책을 좀 들어주시죠. 스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스베인의 말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성경책은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 내려놓고 날 따라와.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할 곳이 있다니까. 신부님이 이 성경책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스베인은 그 사람이 진짜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허, 이런 고집쟁이를 봤나? 어서 가자니까. 그러자 스베인은 성경책을 앞으로 내민 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신부님은 화를 벌컥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맘대로 해, 이 고집쟁이야. 신부님으로 변장했던 마귀가 사라지자 성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성당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뱀과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성당 안은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맹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스베인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맹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맹수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스베인 주위로 슬금슬금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성당은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더니 급기야는 기둥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베인은 전혀 겁이 안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멋진 구경거리군. 나 혼자 보기는 아까운걸. 스베인이 이렇게 중얼거리자 맹수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멎었습니다. 성당 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 듯 다시 멀쩡해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폭풍우가 물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와 성당을 덮쳤습니다. 점점 물이 들어차더니 스베인이 서 있는 십자가 앞만 빼놓고 성당은 온통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군. 바다에 나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정말 신나는걸? 스베인이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폭풍우가 멎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성당 안에는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졌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천장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었습니다. 스베인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을 태우고 기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베인은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좀 추웠는데 잘 됐군. 한결 따뜻해졌는걸. 스베인이 이렇게 말하자 그토록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러들었습니다. 불길이 거치자 성당은 어느 한 군데도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맹수도 폭풍우도 산더미 같은 파도도 불길도 모두 스베인을 성당에서 끌어내기 위해 마귀가 꾸민 속임수였습니다. 스베인은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성경책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성당 문을 열리고 한 사내가 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스베인 쪽을 보더니 스베인 쪽으로 오더니 스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성당 마룻바닥을 발로 힘껏 밟았습니다. 우지끈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이 쪼개지자 사내는 마루 밑에서 시체를 꺼내더니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베인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벗긴 가죽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시체를 다시 마루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스베인은 그 틈에 시체 가죽을 집어 십자가의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사내는 다시 고개를 들어 스베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 들었을 때 스베인이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 가죽인가요? 그건 지독한 고리대금업자의 가죽이야. 고리대금업자라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 말인가요? 그래, 이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못하면 집과 자식들까지 빼앗아 왔지. 그건 그렇고 그 가죽을 이리 다오. 사내는 십자가에서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싫어요. 난 이 가죽으로 구두나 만들어 신어야겠어요. 스베인은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봐, 그 고리대금업자는 내 졸개였다고. 어서 그 가죽을 이리 돌려줘. 그냥은 돌려줄 수 없어요. 스베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요. 고리대금업자가 생전에 사람들에게 빼앗은 돈을 모조리 가져오면 이 가죽을 주겠어요. 스베인이 이렇게 말하자 사내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쉬운 일이지. 잠시만 기다려. 사내는 성당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돈이 가득 든 자루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자루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루의 한쪽 귀퉁이가 이미 터져서 금화 한 입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얘따 돈이다. 사내는 쿵소리가 나게 돈자루를 내려놓으며 스베인에게 가죽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빼앗은 돈이 이게 전부라고요? 누굴 속이려는 거예요? 어서 가서 나머지를 가져오세요. 스베인이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사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금화 한 입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금화 한 입을 빼고는 그게 전부다. 어서 가죽을 돌려다오. 그러자 스베인이 여전히 고개를 걸어줘오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 금화를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겠어요. 사실 스베인은 사내가 자루를 내려놓을 때 금화 한 잎이 빠져서 굴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당 입구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 금화는 그 밑에 작은 틈새로 굴러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내는 하는 수 없이 떨어진 금화 한 잎을 찾느라고 성당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걸 그냥 가죽을 돌려다오. 난 시간이 없단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그 금화 한 잎을 찾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 가죽을 주지 않겠어요. 스베인이 강하게 버티니까 사내는 다시 성당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성모 마리아상 밑 틈에서 그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로 변장한 마귀였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상에는 다가가지 못했죠. 저기 금화가 있으니 꺼내 가져가라. 이젠 됐지? 빨리 가죽을 내놔. 금화를 꺼내서 가져오면 줄게요. 스베인은 끝까지 가죽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긴 밤이 다 지난 것입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자 마귀는 후닥닥 성당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너 같은 고집쟁이는 정말 처음 본다. 날 이렇게 괴롭히다니. 가죽을 넘겨받는 채 하며 스베인을 끌고 가려던 마귀의 마지막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달아나자 십자가 앞에 놓여있던 가죽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스베인은 성모 마리아상 아래 떨어진 금화를 꺼내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때 성당문이 열리면서 환한 아침 햇살과 함께 신부님이 들어왔습니다. 스베인 밤새 잘 견뎌냈구나. 자, 성경책은 나르다오. 이젠 다 끝났다. 다시는 마귀가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스베인은 신부님에게 성경책을 돌려드렸습니다. 신부님과 스베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마귀에게서 빼앗은 금화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용감한 스베인 덕분에 우리들까지 부자가 됐구만. 혼자서 마귀를 물리치다니 스베인은 정말 용감한 청년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스베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베인 아버지의 기쁨이야 더할 나위가 없겠죠. 운명같이 만나길 바래 봄날처럼 유난히 하늘을 멍하니 바보처럼 난 사계절을 돌고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야. 꿈처럼 이 순간 영원하게 왠지 익숙한 향기 청춘을 함께 걸었지. 너라는 날씬 예쁘게 없었는데 운명인 듯 우연처럼 널 만나 우리 한없이 예뻤잖아. 그리웠다가 미워했다가 결국엔 사랑이었다고. 다 거짓말 같아 너와 떠난 난 꿈에서 깨어났지. 아쉽게 막을 내렸던 따스했던 봄의 기억 다시 또 너를 그릴 것 같아. 운명같이 만나길 바래 봄날처럼 유난히 하늘을 멍하니 바보처럼 난 사계절을 돌고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야. 꿈처럼 이 순간 영원하게 벚꽃이 피었어 너 날 바라볼 때 몇 번의 계절이 지나도 아비를 꿈결 같은 장면에 익숙지 않아서 그래. 평생을 함께한단 말했잖아. 돌고 돌아 이게 맞지만 이거는 너에게 약속해. 다른 생각은 하지마. 넌 예쁜 것만 바라보면 돼. 너와 함께한 계절들 짙게 나와 있어. 영원히 그대 봄날이 될게. 운명같이 만나길 바래 봄날처럼 유난히 하늘을 멍하니 바보처럼 난 사계절을 돌고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야. 꿈처럼 이 순간 영원하게 이 모든 게 꿈
생각을 잃지 않을 텐데 그 어떤 계절이 와도 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찬란했던 노래들의 시간 운명같이 만나길 바래 봄날처럼 유난히 하늘을 보면 이 바보처럼 난 사계절을 돌고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야. 꿈처럼 이 순간 영원하게. 살렌토와 솔렌토 이야기. 딸만 6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왕자가 없는 것이 늘 걱정이었죠. 어느 날 왕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궁을 나서기 전에 왕은 아기를 베고 있는 왕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또 딸이 생기거든 이번에는 아예 내다 버리시오. 그런데 왕이 떠난 뒤 왕비는 또 딸을 낳고 말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공주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왕비는 이 사랑스러운 딸을 왕이 정말 내다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한숨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왕비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좋은 꾀를 내었습니다. 마치 왕궁 근처에 아들만 줄줄이 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왕비는 아무도 몰래 그 농부의 아내를 찾아가 아기를 서로 바꿔 기르자고 말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자기 아들이 왕자가 될 것을 생각하자 황송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왕비는 농부의 아내에게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아무튼 농부의 아내도 기뻤지만 왕비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왕비는 왕자로 삼을 아이의 이름을 살렌토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딸이 된 공주의 이름은 그와 비슷한 쇠렌토로 지었습니다. 얼마 후 왕궁에서 돌아온 왕은 왕비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몹시 행복해했습니다. 왕궁과 농부의 집은 서로 이웃해 있었기에 왕자와 농부의 딸은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왕은 두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망아지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농부의 딸이 받은 것은 그레이벨이라는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왕자 살렌토와 농부의 딸 솔렌토는 늠름한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눈치챈 왕은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한낱 농부의 딸을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자와 솔렌토를 떼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왕자를 먼 외국으로 보낸 뒤 솔렌토를 땅굴 속에 가둬버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왕은 곧바로 이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자가 외국을 나서자마자 왕은 땅굴을 파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땅굴 깊숙한 곳에 방을 하나 마련하도록 한 뒤 그 방에 옷가지와 꿀과 포도주, 그 밖에 생활용품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솔렌토는 개 2마리와 함께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왕의 부하들은 솔렌토가 들어간 후 땅굴 입구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솔렌토의 말 그레이벨은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왕자 살렌토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솔렌토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몇 날 며칠을 솔렌토를 찾았지만 솔렌토는 아무 데에도 없었습니다. 왕자는 솔렌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왕자는 솔렌토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라도 찾겠다며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헤맨 끝에 왕자는 마침내 솔렌토와 비슷하게 생긴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가씨를 만나자 왕자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옛날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가씨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왕자는 아가씨의 손을 잡고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그 아가씨를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제가 새롭게 사귀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이곳 곳곳을 여행하다가 저 먼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부잣집 규수입니다. 왕자의 말을 들은 왕은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띄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잘 어울리는 짝이로다. 당장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자꾸나. 이날부터 왕궁은 왕자의 결혼 잔치를 준비하느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드디어 왕자 살렌토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왕자의 결혼식 날은 솔렌토가 땅굴에 갇힌 지 7년이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솔렌토는 그동안 개를 데리고 부지런히 흙을 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자가 결혼하는 날 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렌토는 결혼식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솔렌토는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방장은 마침 잔심부름을 해줄 일손을 구하는 중이었다며 솔렌토를 채용해 주었습니다. 그때 부엌 앞을 지나던 왕자의 신부가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신부는 배가 너무 아파 금방이라도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신부는 진통에 시달리면서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까 봐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밖을 기웃거리던 주방장이 방금 들어온 부엌대기와 신부가 놀랍게도 꼭 닮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방장은 신부에게 다가가 부엌대기를 대신 결혼식장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슬렌토에게 신부 옷을 입혀 교회로 보내자는 거였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왕자님 옆에 섰을 때 말은 한마디도 해선 안 돼요. 알았어요? 신부가 슬렌토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저도 조건이 있어요. 바라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왕자님의 마곡간에 있는 말 그레이벨을 타고 가게 해주세요. 부엌대기 슬렌토의 제안을 받은 신부는 허둥허둥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임금님, 결혼식에 그레이벨을 타고 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7년 동안 한 번도 마곡간에서 끌어내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신부는 왕을 조르고 졸라 기어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부엌대기 슬렌토는 우아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시종들이 그레이벨을 끌고 왔습니다. 슬렌토는 그레이벨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그레이벨. 그레이벨은 옛 주인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말은 내 다리를 꿇어 슬렌토를 등에 태웠습니다. 슬렌토는 그레이벨을 타고 왕자를 따라 결혼식이 열릴 교회로 향해 갔습니다. 단풍나무를 지나며 슬렌토가 말했습니다. 단풍나무야, 너가 여기 있었구나. 슬렌토와 슬렌토가 행복하게 뛰어놀 적에 너의 이파리는 파릇파릇했지. 앞서가던 왕자가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소? 아니에요. 말에게 한 소리였어요. 슬렌토는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한참을 더 가자 슬렌토가 갇혀있던 땅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나무로 만든 돼지 2마리가 다리를 땅에 묶고 서 있었습니다. 돼지야, 너희들이 여기 묻혀 있구나. 그 전에는 꿀과 포도주도 함께 묻혔지. 슬렌토가 또 중얼거리자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에게 하는 소리예요. 슬렌토는 다시 얼버무렸습니다. 교회가 보일 때쯤 슬렌토는 왕자와 나란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슬렌토가 장갑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왕자는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장갑을 주워들었습니다. 무심코 장갑을 본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갑에는 슬렌토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왕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자신이 먼 나라에서 데리고 온 신부는 분명 슬렌토가 아니었지만 어쩐지 왕궁 어딘가에 슬렌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신부는 진통이 가라앉자 왕자의 방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고 안에서 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려면 당신이 단풍나무 앞을 지나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방을 들어올 수 없소. 신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멈칫멈칫하던 신부는 부엌으로 달려가 슬렌토를 다그쳤습니다. 왕자님과 교회로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 전 제 말에게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그게 필요한가요? 단풍나무야, 너가 여기 있었구나. 슬렌토와 슬렌토가 행복하게 뛰어놀 적에 너의 이파리는 파릇파릇했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신부는 재빨리 왕자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슬렌토가 말한 대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한 가지 더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하기 전에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소. 땅굴 앞을 지날 적에 뭐라 했소?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신부는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슬렌토에게 물었습니다. 땅굴 앞을 지날 적에 뭐라고 했지? 이렇게 말했죠. 돼지야, 너희들이 여기에 묻혀 있구나. 그 전에는 꿀과 포도주도 함께 묻혔지. 라고요. 신부는 왕자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들은 대로 말을 하고 방문을 요란스럽게 두들겼습니다. 그래도 왕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떨어뜨렸던 장갑의 나머지 한 짝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요. 당연히 장갑이 없는 신부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가다가 장갑 한 짝을 떨어뜨렸다며? 예. 그걸 이리다오. 왕자님이 그걸 찾고 있으니 가져다 드려야겠다. 그러나 슬렌토는 장갑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지요. 슬렌토는 장갑을 가지고 왕자에게 갔습니다. 슬렌토가 내미는 장갑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갑과 나란히 되어본 왕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왕자가 이미 슬렌토와 결혼식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비의 기쁨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 뒤 왕자는 왕위를 물려받았고 슬렌토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공주로 태어나 농부의 딸로 키워졌지만 결국은 자기 자리를 되찾은 셈이죠.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그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장사 피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피터는 보통 아이들보다도 훨씬 빨리 자랐습니다.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하루만 먹어도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피터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가 기르는 암소와 양들까지 모조리 잡아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기만 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젠 너가 먹을 것은 너 스스로 좀 마련해라. 나는 더 이상 너가 먹을 것을 대줄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장사 피터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넸죠. 댁은 뉘시오. 아, 내 이름은 언덕전알라라고 하오. 언덕을 저 나를 정도로 힘이 세단 뜻이오. 근데 왜 그러시오? 그래요? 힘이 굉장히 센 모양이군요. 우린 서로 친구가 됩시다. 친구가 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피터는 또 말을 걸었습니다. 댁은 뉘시오? 나 강철 비틀어라고 불러줘. 그래요? 힘이 무척 센가 본데 우리 한번 겨뤄볼까요? 어쭈, 나랑 붙어보겠다고? 그래요. 장사 피터는 단숨에 강철 비틀어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피터는 무릎을 꿇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하고 친구가 됩시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세 사람은 함께 길을 걷다가 산속에 있는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 쿵쾅쿵쾅 망치 소리가 요란스레 들렸습니다. 장사 피터가 강철 비틀어한테 명령했습니다. 저 문을 열어줘! 강철 비틀어가 문에 달라붙어 아무리 힘을 써도 문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언덕전 알라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그러나 팔뚝을 걷어붙이고 달려든 언덕전 알라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사 피터가 문을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그제 꽈당 소리를 내며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부지런히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인을 보았습니다. 피터가 거인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걷어드릴까요?
뭐 너가 망치질을 하겠다고? 예, 한번 해보죠. 피터는 망치를 받았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휴, 이 망치가 왜 이렇게 무겁지? 거인은 힘이 솟는 약이 들어있는 뿔통을 피터에게 건너주며 마시라고 했습니다. 한 모금을 마신 피터는 망치를 조금 움직일 수 있었고 다른 뿔통의 약을 또 먹자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야, 이제 망치가 성냥개비처럼 가볍네. 근데 뿔통이 이젠 더 없나요? 거인은 또 다른 뿔통을 피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약을 먹은 피터는 힘차게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피터의 망치질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거인도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마침내 망치질을 하던 피터가 갑자기 망치로 거인의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피터는 거인이 가지고 있던 뿔통을 찾아 모조리 마셔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숲의 다다른 일행은 가마솥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피터가 말했습니다. 자, 이 숲을 뒤져 끼니를 때울 만한 짐승을 잡아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왔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불을 지필 때 피터가 말했습니다. 언덕저 날라는 나를 따라와. 그리고 강철 비틀어는 우리가 짐승을 더 잡아올 동안 고기가 있는지 솥을 잘 살펴봐. 강철 비틀어가 혼자 남아 불을 떼고 있을 때 머리가 셋 달린 거인 트롤이 나타났습니다. 이봐, 저 솥에서 끓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트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솥을 번쩍 들더니 그 안에 든 고기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숲에서 짐승을 잡고 돌아온 피터는 솥이 텅텅 빈 걸 보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철 비틀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머리가 3개나 달린 트롤이 나타나 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걸 모조리 먹고 말았습니다. 괘씸한 녀석이네. 어쨌든 먹어버린 거니까 할 수 없지. 가서 짐승을 더 잡아와야겠다. 이번에는 언덕저 날라가 솥을 지키고 강철 비틀어는 나를 따라와. 언덕저 날라를 남기고 두 사람은 숲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솥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이번에는 머리가 6 달린 트롤이 나타났습니다. 트롤은 솥을 번쩍 들어 그 안에 든 것을 깡그리 먹어치웠습니다. 피터가 강철 비틀어와 돌아왔을 때 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빈솥이네.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 대장님이 강철 비틀어를 데리고 숲으로 가자마자 머리가 6 달린 트롤이 나타나 솥 안에 든 고기를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고기가 모자라니 너희 둘이 가서 짐승을 잡아오도록 해. 이번에는 내가 여기 남아 솥을 지키고 있겠어. 두 사람은 숲으로 떠났고 장사 피터는 혼자 남아 불을 뗐습니다. 이번에는 머리가 9개 달린 트롤이 나타나 솥 부근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장사 피터는 벌떡 일어나 자작나무를 뿌리채 뽑아들고 트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가 9 달린 트롤은 꽥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두 부하가 돌아왔을 때에는 고기가 먹기 좋을 만큼 푹 삶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익은 고기를 꺼내고 금방 잡아온 짐승을 더 삶아 배부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이나 갔을까? 또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보았더니 통나무처럼 굵은 쇠줄에 발이 감긴 거인이 있었습니다. 쇠줄을 끊으려고 망치질하고 있는 거인에게 말했습니다. 웬 놈들이 머리 9 달린 내 아들의 머리를 자작나무로 때렸다고 해서 달려가다가 이놈의 쇠줄에 걸렸다고. 어때? 나를 좀 도와주시겠소? 예, 그러죠. 장사 피터는 거인이 건네주는 큰 망치를 받았지만 어찌나 무거운지 들 수 없었습니다. 끙끙대는 피터에게 거인은 힘이 솟구치게 하는 약이 담긴 뿔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뿔통 하나를 마시자 피터는 망치를 조금 달싹거릴 수 있었습니다. 어휴, 더 마셔야지. 안 되겠는데요. 약이 더 없나요? 잠깐만 기다리세. 거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또 하나의 뿔통을 꺼냈습니다. 피터는 뿔통의 약을 다 마시고 나서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피터는 망치로 거인의 머리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세 사람을 부하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피터와 두 부하에게 말 10마리를 주며 숲에 들어가 나무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말 10마리를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펴 말을 모조리 구워 먹은 뒤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새 장사는 궁 안에 남아있던 말이며 암소며 양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왕은 끊임없이 아무거나 먹어대는 새 장사의 왕성한 식욕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왕은 마침내 이들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곧 저 외딴 섬에 사는 거인의 집에 가서 칼을 훔쳐오도록 해라. 장사 피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배를 타고 거인이 사는 섬으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밤이 되자 피터는 두 부하와 함께 섬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배를 댈 만한 곳을 알아보기 위해 강철 비틀어를 쪽배에 태워 먼저 섬으로 가게 했습니다. 누가 와서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묻거든 당신이 알 바 아니라고 딱 잡았대. 알았지? 노를 저어 섬으로 다가가던 강철 비틀어는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배에는 물이 부글부글 끓는 솥이 실려 있었는데 거인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철 비틀어가 타고 있는 배에 올라와 소리쳤습니다. 너는 뭐하러 이 섬에 들어오는 거지? 당신이 알 바 아니야? 강철 비틀어는 시큰둥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거인의 아들은 강철 비틀어가 미쳐 손 쓸 틈도 없이 달려들어 그를 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돌려 다시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해가 지자 피터는 언덕저 날라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쪽배를 타고 섬으로 가라. 누가 와서 이 배에서 뭐 하느냐고 묻거든 모른다고 답해. 알았지? 언덕저 날라가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가는데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거인의 아들이 또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배지? 왜 이리로 오는 거야? 모른다. 화가 난 거인의 아들은 곧장 언덕저 날라의 배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언덕저 날라의 멱살을 잡아채 번쩍 들더니 물이 펄펄 끓는 솥에 던져버렸습니다. 셋째 날 장사 피터의 차례가 왔습니다. 장사 피터는 홀로 배를 저어 섬으로 갔습니다. 섬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배 한 척이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거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 배는 뭐 하는 배지? 당신이 알 바 아니야? 곧이어 거인의 아들은 피터의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터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가 싶더니 벌떡 일어나 거인의 아들의 두 다리를 꺾었습니다. 거인의 아들은 피터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때는 언제냐? 그리고 아예 잠을 자지 않는 때는 언제며 또 얕은 잠이 드는 때는 언제냐? 거짓말을 하면 너는 곧바로 저 펄펄 끓는 솥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입에서 파란 연기가 나오면 깨어있는 때고 흰 연기가 나오는 때는 얕은 잠이 든 때며 붉은 연기가 나오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대답을 다 듣고 난 피터는 거인의 아들을 펄펄 끓는 솥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이 깊어졌습니다. 피터는 섬으로 올라가 거인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인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파란 연기가 나오더니 조금 지나자 다시 흰 연기가 나왔습니다. 피터는 계속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인의 입에서 붉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살며시 집 안으로 들어가 거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인이 목숨처럼 아끼는 칼을 꺼내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나루터로 나온 피터는 나무에 묶어놓은 거인의 배에 밧줄을 풀어 바다 저 멀리 뛰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온 배에 올라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거인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칼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거인은 허겁지겁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루토에는 배가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다 그는 뿔고동을 꺼냈습니다. 뿔고동을 힘껏 빨아 바닷물을 들이키기 시작했죠. 얼마나 힘차게 빨았는지 피터가 젓는 노가 바다 밑바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피터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거인은 계속 바닷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뿔고동이 부러지면서 바닷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거인을 덮쳤습니다. 거인은 바닷물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답니다. 오늘 이렇게 3편의 동화를 읽어드렸는데요. 솔직하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장사 피터의 경우에서는 결론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많이 먹고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쫓겨난 이 피터는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가? 죽은 그의 동료들은 도대체 웬 개죽음인가? 약간 이런 개죽음이라는 말 좀 그렇죠? 왜 이렇게 불쌍한 죽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살렌토 이야기에서는 아니 닮은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었던 그 아가씨 있잖아요. 닮았다는 그 아가씨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리고 닮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정말 무례한 왕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들 굉장히 오 하면서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았던 요정이라든가 신앙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트롤에 대한 얘기, 거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요소들은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과 공주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 걸 보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비슷비슷한 구석이 있다 싶기도 하고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르웨이 여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는 여행이 되셨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지금 내게 가고 있는 길이야. 봄의 끝보다 훨씬 빠르게 할 말이 있는 걸 말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아마도 살 것 같아. 너랑 숨 쉬면 정신 못 차리겠어. 눈이 감기고 I just want you to know I'm the real one that you're looking for. 걱정은 불안함만 해가도 건너편에다 놔두고 이제부터 우리 사진 주와 가만히 소나기 안에 아기자기 걸어둘 거야. 어디든지 보이게 해줘. 너 없인 안 된다 해줘. 너 없이는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후회하기 싫다. 너를 사랑한다. Cause you are the only one. 나는 너뿐이라는 걸.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Why don't you be my girl?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Cause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아직도 내게 가고 있는 길이야. 여름밤 공기보다 뜨겁게 그리